어릴 적부터 고향을 떠나 부모님과 남자 형제 뒷바라지를 했던 60년대생 김지영은 어느 날 깨닫는다. 동생들이 성공한 이후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는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으리란 사실을. 그들은 또다시 억척스럽게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그들의 딸 82년생 김지영들은 어땠을까? 직장을 포기하고 주부로서 살아가며 아이를 양육하는 그들은 유모차를 끌고 1,500원짜리 편의점 커피 한 잔을 손에 들었다고 해서 맘충 소리를 듣는다.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 바로 대한민국의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다 52회.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마돈나입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봄이 오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이 투쟁 의지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출래 불사춘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봄이 왔지만 예. 봄이 아닌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도 봄이 와야 될 텐데 이게 뭐 전쟁 얘기도 들리고 네. 머리가 복잡하네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 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렇다 방송 52회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네. 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귀한 손님 알파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파조입니다. 네, 또 한 분의 손님 매주 나오시는 네네. 분. 뭐 흔한 손님. 흔합니다. 네. 귀한 게 아니고 흔합니다. 뭐 특별할 건 없지만 네. 그렇다고 뭐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네, 흔한 사람 찬희쌤입니다. 뭐 뜨끔했어요 제가. 본질을 얘기하는 줄 알고. 네, 봄을 몰고 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찬희쌤입니다. 아 예. 네. 아유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찬희쌤을 또 그렇게 보내드리진 않겠죠. 네네, 믿습니다. 예, 자 인사는 다 하셨고 오늘 52회 방송인데요. 오늘은 저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출산. 예, 네.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출산, 정부건 연구기관이건 정말 많이 떠드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 저출산의 실태, 또 저출산의 원인, 그리고 해법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의 실태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찬희쌤, 한국의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한가요? 네, 아주 심각합니다. 예. 출산율을 영어로 말하면 fertility rate라고 하는데요. 아, 네. 선생님. 좀 어렵네요. 전직이 자꾸 드러나네 이거. 네. 아니 괜찮아요. 이제 다 익숙하실 거예요, 청취자분들.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게 될 네. 자녀의 평균 수 이렇게 네. 계산을 해요. 보통 뭐 15세에서 44세 혹은 15세에서 49세로 판정을 하는데요. 네. 이주로 인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고 사망률도 불변이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이 출산율이 보통 2.1 정도가 되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부모가 합쳐서 애를 낳았을 때 2명 정도 낳으면 사실 안정적으로 그 인구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네. CIA가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The World Factbook이라고 있어요. 책 제목 죽이죠. 팩트북. 팩트만 모아놓은 거예요. 예. 거의 뭐 통계치 뭐 이런 통계치, 것들만 많이 나오는 통계치만 책인가 모아놨는데요. 보네요. 예. 2016년 기준으로 아프리카의 니제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출산율 1위입니다. 6.62. 아, 6.62명. 예. 여성 한 명이 평생 네. 6.62명을 낳는다. 평균.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평균이 6이 넘으니까 뭐 7명, 8명, 9명 낳는 분들 뭐 10명도 있겠죠. 있다는 예. 얘기네요. 예, 예. 저는 우리 엄마 세대들이 좀 그러지 않나. 그랬죠. 그래도 예. 6점 몇 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8형제예요. 예. 아니 그럼 찬희쌤은요? 네, 저는 사형제입니다. 사형제. 알파조님은요? 삼형제예요. 그때는 엄마 음. 말로는 산화제한 박정희 때 산화제한 때문에 아, 걸렸구나. 아니 3명까지 나오면은 네네. 금전적인 혜택을 줬다 하더라고요. 아. 더 그러니까 낳지 그 전에 말라. 그렇죠. 더 낳지 말라는 거고. 아. 그래서 그 60년대까지는 산화 제한이 3명이었었어요. 저희는 어땠는지 아세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그러니까 둘만 그거는 낳아 좀- 잘 기르자. 아, 그거는 아들 좀 딸 시대구나. 그 뒤에는 딸 아들 그럴 말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마 네. 70년대 넘어가면서 아마 네. 80년대 막 이 과정에서 막 아들 딸 둘로
바뀌었는데 네, 하여튼 맞아요. 60년대까지는 3명이었었어요. 그래서 3명 나오셨대요. 예, 그러면은 니제르가 출산율 1위라면은 출산율 꼴찌는 어딘가요? 설마 우리나라인가? 어떨까요? 네. 네, 뭐 다행히 우리나라 꼴찌는 아니고요. 아, 꼴찌는 한국이 아니군요. 1.25인데요. 2016년 기준으로 220등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낮죠. 느낌이 잘 안 오죠. 220등. 몇 개 국가 중에 20?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1.30 이하를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이 지난 15년 동안 계속 초저출산국에 해당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느낌을 오기 위해서 1.25는 좀 느낌이 많으니까 네. 통계청의 연간 출생자 수 통계를 한번 말해보면 말이죠. 2014년에 몇 명이 태어났냐 우리나라 인구가 44만 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많이 태어난 것 같기도 많이 하고. 태어난 것 같죠? 네. 한국 역사상 한 해 네. 가장 많은 사람이 태어난 해가 언제인 것 같아요? 글쎄요. 대충 잘 모르겠는데. 1971년입니다. 아. 뭔가 이 좀 관계가 있죠? 예, 저, 네, 예, 우리 저- 마더님하고 예, 저랑 아주 밀접합니다. 네, 그때 몇 명이 태어났냐면 102만 명이 태어났대요. 우와.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40% 네.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7번 2부자 수업하고 오지 않았어요? 네, 네. 오전반, 오후반. 네. 아, 그랬었어요. 좀 최근 통계로 봐볼게요. 최근 통계에서 많이 태어난 해가 2000년인데요. 네. 그때가 밀레니엄 베이베 하면서 이제 많이 태어났습니다. 뭐 그해 태어나면 운이 좋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어떻게 다 운이 좋아요. 2000년에 63만 명이 출생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14년 만에 44만 명대가 됐으니까 네. 2002년에 49만 명이 된 이래로 50만 명 위로 한 번도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아니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 저희 아이가 2000년생이에요. 아. 그때 산부인과를 가잖아요. 아. 정말 여길 봐도 임산부 저길 봐도 임산부. 어쩌다가 그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저는 항상 인구 많을 때 아, 저도 그렇고 우리 딸내미도 그렇고 참. 저 어려울 때. 대를 이어. 네. 네, 대를 이어서 대를 어려울 이어. 때 태어났네요. 네, 네. 아,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네. 그 제 나이 때 인근이 가장 많은 사람이 태어났던 시절이네요. 베이비 부모라고 베이비 그러죠. 부모. 네. 예. 근데 이제 한국이 이렇게 출생률이 줄어들었는데요. 도대체 한국 밑에 있는 나라도 있어요? 한국 밑에 있는 나라 한번 통계를 보니까요. 어떤 나라일까? 221위 홍콩, 네. 222위 오. 대만, 네. 223위 마카오, 224위가 꼴찌인데요. 네. 우리나라 거의 꼴찌였던 거예요. 싱가포르. 전부 아. 아시아 국가들이네요. 네, 전부 아시아 국가입니다. 아, 진짜. 공통점이네 아시아 네. 국가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또 다른 공통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도시 국가거나 그렇죠. 특별한 홍콩, 예, 네, 마카오, 싱가포르. 예, 특별한 지위에 있는 도시인데. 그렇죠. 중국에 딸려 있거나. 네네네. 네. 그렇다면은 대만과 한국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두 나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요. 일본도 만만치 않지 않아요? 일본도 만만치 않아요. 일본도 네. 그럴 것 같은데. 예. 일본은 말이죠. 210이에요. 212. 그러니까 다 1.41. 도토리 네, 기세 다 다 아시아 거기서 네. 국가들이네. 걸리네요. 예. 싱가포르는요. 지금 꼴찌잖아요. 예. 출산율이 1이 안 된대요. 1이. 그래서 음. 0.8입니다. 0.8이.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얘는 인구 총 대비 이주 노동자 수입이 많아요. 아하. 노동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네네. 출산율의 감소를 요거로 상쇄하는 거죠. 근데 어. 하지만 한국은 이주 노동자가 많이 유입되고는 있습니다만 총 인구 대비로는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사실. 그래서 또 한국에는 또 이주민의 대량 유입을 억제하는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네. 역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유입하는 데 있어서도 좀 자유롭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좀 더 조건이 좋은지도 그게 궁금해요. 뭐 일하는 조건 자체가 좋지는 않은데요. 예. 많이 유입돼 있는 건 이제 좀 가보면 알 수 있죠. 인도 네. 출신들도 많고요. 뭐 이런 동남아시아 출신들도 많은데. 네네. 그런데 어쨌건 결국 동아시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한국이 아주 낮은 출산율로 유명한 네네.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예. 그렇구나. 아시아 그 여성들이 애를 낳지 않는다라는 결론이네 지금. 이게 뭔가 일본부터 시작해서 원인을 워낙 느낌으로 알 것 같은데 네, 이따 그쵸, 이제 그쵸. 알파주님 얘기해 주실 것 같고. 예, 예. 대충 다가오죠 왜?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북한은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아무래도 북한은 좀 높을 느낌이 들죠? 네, 북한은 네. 125위. 높습니다. 어. 1.96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은 뭐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그렇구나. 있겠네요. 그러면 왜 출산을 안 하는지야 우리가 이제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알파조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 정부는 뭘 한 걸까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네. 거의 뭐 뜸하면 있을만 하면은 언론에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이 최악이라고
엄청나게 떠들어대는데 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들어왔던 너무 많이 문제이지 들으니까 않습니까? 좀 느낌이 없죠, 오히려. 저는 네, 네. 뭐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 애를 안 낳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네. 사실 정부가 막 나와서 엄청나게 떠들어댄다고 한들 네. 애국하겠다는 마음으로 애를 태극기 흔들면서 애를 낳겠다는 낳을 수 여성이 없잖아요. 네. 과연 있을까요? 음. 애국심 때문에 애를 낳는 여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나서서 저출산 고령화 위기론을 막 들고 나와서 떠들어댄다고 한들 공포 네. 분위기를 막 그렇게 조성을 한다고 해도 출산율은 쉽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정부가 뭘 했냐.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수준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언론하고 SNS를 통해 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냐면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가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예요. 네네.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책연구원인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있는데 이게 하필이면 언론에 저녁 메인 뉴스 시간에 공개가 되는 바람에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어떤 저출산 대책인지 좀 궁금한데요. 여성들은 굉장히 흥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그 보건사회연구원이 인구 포럼이라고 하는 거를 주최를 해요. 벌써 여러 번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포럼인데 네. 아마 이 지난 2월 말에 아마 13차 그 포럼이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결혼 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 계층별 결혼 결정 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요지를 간단히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은데 네.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근본 원인은 혼인율 하락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출산율을 올리려면은 혼인율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혼인율을 높이려면은 다음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미혼자가 교육에 투자하는 기간을 줄여라. 너무 가방끈이 길게 공부를 많이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괜히 말도 안 돼. 대학교 때 휴학하고 어디 뭐 인턴 한다고 나가고 해외 연수 네네네.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공부하지 마라 일단. 네, 네. 교육하고 자기 개발하는데 공부를 줄여라. 공부를 줄여라. 네네.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 두 번째, 미혼 남녀가 원하는 상대를 찾는 기간을 줄여라. 너무 오래 내 짝을 찾는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예전처럼 뭐 이렇게 중매해가지고 그냥 조건 이것저것 맞아 그냥 빨리 결혼해라. 오늘 선보고 내일 결혼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네. 마지막 이게 결혼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네네. 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거나 비혼자들. 네네. 그리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사람. 이혼을 해도 네네. 이제 재혼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혼하고 네네네.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도 꽤 시장 이탈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탈한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라. 이제 이 세 가지를 해법으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어이가 없어요. 네. 그럼 공부도 이제 좀 줄이고 덜 하고 네. 이렇게 너무 고르지 마라. 그쵸, 너무 고르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짝 찾아라.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아니 그게 정부 기구인 그러니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연구원에서 나왔다는 게 전 그것도 도저히 경제학 이해가 안 돼요. 박사님이 박사님께서 그 박사님 남자분 아닐까 혹시? 맞죠. 그리고 연세도 꽤 있으십니다. 아 그래요. 네, 주 야. 책임 연구원 하신 분이 네. 연세가 꽤 있으신 뭐 정확하게 뭐 그 나이는 모르겠지만 연세가 꽤 있으신 한 50대 정도로 보이던데 어떤 남자 연구분이 책임 연구원이셨어요. 어쨌거나 아주 상세하게 각각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 교육 투자 기간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너무 스펙 거품이 껴있다. 스펙. 예. 취직하려고 막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막 자격증 따야지. 예, 뭐 온갖 토익 자격증 해야지. 따야지, 뭐 어학연수 영어 갔다 해야지, 와야지. 그쵸. 네. 이제 근데 그런 게 별로 다 취직에 도움 안 된다. 다 그런데 하잖아요. 왜 스펙 쌓느라고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냐?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루 빨리 취직을 하게 만들면 된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취직을 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학생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취직을 하려고 너무 많은 스펙 쌓기 시간을 보내고 허비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스펙 거품을 빼는 게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뺄 거냐? 네. 그 방법으로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불필요한 휴학, 연수, 자격증 취득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 채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공지를 해라. 그러면은 거품
600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교육 투자를 해가지고 뭐 자격증 취득하고 연수 가고 이랬던 사람들한테는 고용시장에서 불이익을 주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죠. 아 근데 제가 오늘 봄이라서 네. 벚꽃 구경도 하고 네. 되게 기분 좋게 녹음실에 왔거든요. 네. 근데 알파주님 얘기 들으니까 이게 아주 점점 불쾌하네요, 이 진짜. 분노 게이지가 네. 점점 일어나고 불쾌합니다. 있어요. 예. 결혼 상대자를 찾는 시간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해요? 아 이제 이게 너무 탐색전을 오래 하는 게 문제일 수 있으니까 네. 그 가상현실 정보 기술 AI 버추얼 같은 리얼리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앱을 개발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짝짝기 앱을 개발을 해서 네. 그 대학에 무료로 보급을 하자.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 딱 켜놓고 그치? 앱 킨 다음에 여자다 그러니까 딱 이 남자다 딱 늘상 이렇게. 이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이런 앱 하나 설치해놓고 늘상 자기 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스펙 쌓느라고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별로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탐색할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네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프라인에서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치 이런 상황을 IT 기술로 극복하자는 뜻이에요. 옛날에 좀 왜 우습지만 네, 네. 어쨌든 굉장히 고민 많이 한 거죠. 그 모 종교가 옛날에 왜 합동 결혼식 이런 거 막 했잖아요. 네, 통일교. 좀 네. 그 얘기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맞아, 통일교. 네네. 국가가 이제 이런 것도 할 것 같아요. 단체 그러니까요. 미팅 뭐 이렇게요. 네. 오늘은 동작구 미팅, 내일은 무슨 동작구와 뭐 광주구가 아니, 만나는 미팅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앱 개발해서 어. 사실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건 이제 정부 세금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아, 안 짝짓기 싫은 사람은 어쩌라고? 글쎄 말이에요. 지금 하신 말씀 들으니까 우리 지난해 방송 때요. 왜 이제 융합이라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융합, 그렇죠. 예, 물리적 공간은 하고 가상 공간의 융합을 통해 아, 해결하려고 그러네. 하는 거. 네. 예, 이것도 마침 좀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 예. 최신의 기술과 최신의 방법론들을 4차 고민한 산업혁명 거죠. 짝짝짓기네요. 예. 그러니까요. 야. 야, 진짜. 이분 그거 알고 했나 모르겠네. 아니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혼 시장 이탈자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는데 여성들한테 하향 선택 결혼을 하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향 선택. 그러면은 눈높이 낮추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학력 고소득 여성이 이게 실제로 통계로도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학력이 높고 학력 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은 여성일수록 결혼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네. 결혼을 늦게 해요. 네. 그리고 결혼하고 살다가도 헤어지기도 많이 헤어져요. 이거는 네. 어차피 팩트인데 따라서 고학력 고소득 여성이 눈높이를 낮춰서 자기보다 소득이나 학력 수준이 낮은 남자랑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하향 선택 결혼인데 그렇게 사회가 여성들을 그렇게 끌고 유도를 하면 네. 혼인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근데 그걸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알파주님 모르겠지만 만든 얘기 아니에요 혹시 이거? 아니 이거 그래서 진짜 나와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책에 나와 있어요. 아니, 그 연구자의 보고서에 너무- 나와 너무해, 있어요. 이거. 이게 연구자의 저기 보고서라는 게 너무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왠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찌질한 남성의 입장에서 쓴 거 아닌가? 아니 이거 연구자가 분명히 아들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뭐, 때. 모르겠습니다만. 이 알파조님이 하향 선택 얘기하니까 어. 저는 갑자기 인터넷에서 네. 봤던 그 결혼 정보 회사에 네. 남성 등급표, 여성 등급표 15등급까지 돼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네네. 고기 등급도 아니고 말이죠. 어쨌든 뭐 남성은 말이죠. 학벌이 좋고 직업이 좋은 순으로 순위가 제일 위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요. 아 그래요? 근데 여성은 음. 순위 매기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뭐 외모인가? 뭐 키 몸무게? 아니요 뭐. 나이. 제가 알기로는 나이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긴 있어요. 키, 몸무게, 뭐 몸매 다 네네네. 있어요. 다 있는데 네네. 그런 건 4, 5, 6등급부터 나와. 아 그래요? 네, 뭐 미스 코리아, 연예인 뭐 이런 식으로 앞등급은 뭐예요? 1, 2, 3등급은 뭔가 하면요. 네. 이게 뭐 우리 사회의 치부를 보는 느낌인데요. 여성의 1, 2, 3등급은요. 여성의 부모님의 직업으로 돼 있어요. 여성의 부모님 네. 직업이요? 여성의 아버지가 의사, 응. 여성의 아버지가 부동산 뭐뭐뭐, 여성의 아버지가 뭔가가 중요해요. 이게 또 바뀌었다 그럼 요즘 세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1, 2, 3등급하고 이렇게 연동을 시켜서 남자의 1, 2, 3등급의 출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력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여자 부모님을 찾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병우. 아니 그러면 여성 그렇죠. 우병우지. 우병우. 우병우. 바로 말해 네. 우병우. 그러면 여성은 네. 그러니까 금수저야지만이 1, 2, 3등급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금수저가 1, 2, 3등급. 저 예전에는 자기는 잘나봤자 4등급이야.
예전에는 잘 여자 나가서 나이만 젊으면 어리면 된다였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닌 거죠. 이제 어린 것도 필요 없어. 우선 부모가 잘나야 그것보다 돼. 더 중요한 게 네, 있다는 더 중요한 거지. 게 나이보다 있네요. 더 중요한 야, 게 있다는 완전 거지. 이건 헬조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썩은 거예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네네. 제가 원래 근데 하려고 했는 얘기는 이 상위 등급 얘기가 아니고요. 네. 최하 등급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생각하기 싫습니다. 근데 등급 얘기하다 보니까 갈수록 기분이 나빠지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저 등급은 없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아예. 저는 등급 외예요. 등급 외. 등급이에요? 예. 어쨌건 최하 등급 15등급 얘기를 하려던 건데요. 15등급까지. 남자는요. 네. 15등급에 학교와 직업이 써 있어요. 뭐 굳이 제가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네. 근데 여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무직 이렇게 써 있어요. 무직. 아 무직이요? 예. 쉽게 말해서 여잔 직업이 네. 중요하지 않다는 그냥 거예요? 여자면 된다는 거예요. 여자면. 네. 미치겠다. 그러니까 알파조님이 쓴 표로 하면 네. 남자는 하향 선택을 한다는 거죠. 원래 해왔죠. 원래 해왔다는 거죠. 늘 그렇게 근데 해왔지. 여자면 된다는 거야. 예. 아니요 그것도 분명하지 않아. 하향 선택이라는 게 모든 걸 고려해서 하향 선택이 아니라 직업적에서 하향 선택을 한다는 거네요 남자들은. 그렇죠. 직업적인 예.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남자 15등급은 직업이 있어야 되고 네. 학벌도 있어야 되고 네. 물론 뭐 1등급부터는 낮지만 여자 15등급은 없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무시무시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초해서 그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여자는 아니. 거꾸로 안 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금까지 네. 돈을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는데 자기가 다 쓸 수도 있는데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재무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손해를 기꺼이 본 이유가 뭐냐면은 정서적으로 자기 만족을 얻고 음. 네. 육체적으로도 만족을 얻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자식 낳아주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하향 선택 결혼을 해서 그렇죠. 네. 재무적으로 손해를 봤다. 음. 그러니까 보건사연구원의 이 보고서의 주장도 여성도 그렇게 해라. 똑같이 그렇죠. 남자들처럼.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 결혼해서 만족을 얻으려면은 네. 당연히 재무적으로 손해 봐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황당한데 이런 얘기 진짜 써있어. 진짜 너무 황당하다. 제가 이따가 일단 해법을 얘기할 때 알파조님이 좋은 얘기 해주실 거라고 일단은 믿고 좀 참으면서 네. 이제 어쨌든 보건사연구원이 여자들에게 하향 선택 결혼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은 뭐 방안도 내놓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어떤 하향 선택 결혼을 뭐 유도하겠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성들이 아직 하향 선택 결혼 안 한다라는 뜻인데 네, 이게 이제 방법론이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 네, 이걸 정말 이거는 그 직접 인용입니다. 네. 대중에게 무해한 음모 수준으로 은밀한 홍보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음모 수준, 은밀한. 음모 수준의 은밀한 홍보? 이게 네. 어떤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성들한테 대놓고 결혼 시장에 나와서 눈높이를 낮추라고 홍보를 하면은 오히려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네. 여성의 하향 선택 결혼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사고 방식도 바뀌지 않겠느냐. 알게 모르게 거의 네. 음모 수준으로 오 마이 갓. 은밀하게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도 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걸 드라마나 이제 영화에서 계속 보여주죠. 근데 이 그런 뜻이에요. 은밀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알리셨대. 나 정말 이상하신 분들이네.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서서히 젖어들게 만들겠다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방식으로 네. 하자. 이게 그래서 은밀한 홍보와 음모 수준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뭐 변호사나 재벌집 딸, 네, 재벌집 그치. 딸이나 뭐 의사 직업을 가진 여성이 예. 비정규직 남성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네. 뭐 이런 드라마가 많이 이제 나와요. 앞으로 네. 많이 나와야 돼요. 남자는 이제. 재벌 퇴출. 예. 여성 그렇지. 재벌 그렇지, 나오고 그렇지. 남자는 그렇지. 비정규직 이렇게 비정규직 나오는 그런 나오고. 드라마 만들어라. 예전에는 아. 거꾸로였는데 거꾸로였네. 예, 지금 이제 그런 게 앞으로 나올 거고 백마탄 왕자 네. 이야기가 거꾸로 되는 거죠. 어, 백마탄 공주님이 이제 네. 등장하는 구조로. 근데 이 주장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여성들이 자신보다 스펙이 더 좋은 남자를 찾느라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게 본 이렇게 거죠. 읽히거든요. 그렇게 아니 봤죠. 그러면은 그 저출산의 책임들이 그 혼인율 낮은 것에 대한 책임들이 다 여성에게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이렇게 황당무계한 주장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책임자가 SBS에 9시 뉴스인가 8시 뉴스인가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정말 대놓고 음모를 까발렸네. 대놓고 세상에.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그러는 진짜. 바람에 네. 그 저출산 대책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부처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여성 단체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 난리가 났겠다. 났죠. 항의가 뭐 빗발치고 규탄 시위도 일어나고 뭐 네.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자기네들은 이거 너무나 당당하게 이게 이거야말로 진정한 해법이라고 네네. 발표도 하고 SBS에서 와서 텔레비전에서 막 찍어가고 이러니까 좋다고 인터뷰도 했는데 연구비도 많이 썼을 텐데. 그러니까요. 결국 이 사단이 날 거라고 아마 상상도 못한 거예요. 저는 그 그러다 감수성이 더 무섭다. 그만큼 그게 무서운- 의식 수준이 그만큼 후진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연구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이 책임 연구원분이 어떤 센터에 센터장을 맡고 있었는데 네. 그 인구 무슨 대책 센터장이었었어요. 네,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사임하는 이 정도로 이제 수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걸로 여성들의 분노와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참나. 이 보건사회연구원이 지금 이게 한 거잖아요. 이게 네. 얘네들 네. 보건복지부 산하 아니에요. 네. 보건복지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작년에 행정자치부가 출산지도란 걸 만들었어요. 출산지도. 출산지도요. 네, 그리고 출산지도 안에 가임 여성 인구수를 표기했어요. 임신이 또 가능한 뭐예요? 여성 인구수를 구마다 시마다 몇 명 이렇게 표시하는 그게 거야. 중요하거든. 출산을 올리려면은 약간 가임 여성이 있어야 되거든. 어쨌든. 출산 정책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그런 거 네. 같은데 아무래도. 아. 그래서 너무 황당하니까 거기에 이제 댓글이 막 붙었어요. 네. 댓글 중에 제가 이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여성이 이렇게 댓글을 붙였어요. 저 임신할 수 있지만 안 할 건데요. 그럼 전 살처분 대상인가요? 네, 사실 지금 이 가임 여성 인구수 이게 꽉 축산 대책 같이 지금 사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댓글이 사실 잘 보여주는 게 음모 수준으로 좀 은밀하게 네. 하지.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지 어쩜 이렇게 대놓고. 똑같아요, 얘네들이. 가임 여성 인구수 표기를 하는 그런 야만성하고 네네. 가축을 살처분하는 야만성을 이 댓글에 사실 동시에 폭로한 것이죠, 사실. 예. 아 진짜 그러네요. 근데 가임 여성 인구가 특정 지역에 많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 참 잘 모르겠고. 남자 가축이 이동하라는 얘기죠. 아 가임 여성이 많은 만약에 곳으로 이동해라. 제주도에 많으면 가임- 가축 가임 남자들은 가축은 좀 가라. 남자들은 가라. 남자 가축은 또 가라. 네. 이거는 정말 그 좀 범죄를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좀 느낌도 들고. 사실 들죠. 이게 네. 완전히 미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출생률이 문제가 된다고 해도 또 한마디로 여성을 자궁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이 낳는 기계. 네, 자궁 그런 정도? 사실 사고관이 반영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연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고 또 특별히 막 나쁜 사람들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건지도 음. 되게 걱정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요. 음. 또 특히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대책을 책임지는 국책연구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름 진지한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그럴 텐데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알파조님? 도대체 그- 왜? Why?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이 책임 연구원은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이게 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거든요. 네. 그것도 경제학적인 방법론을 오. 사용해서 분석을 한 것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이른바 결혼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결혼 경제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경제학적인 방법론하고 이론을 적용을 해서 결혼 시장을 분석하고 가정 생활을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결혼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 주류 신고전파 우리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 이론들이 그대로 여기 결혼이라는 것에 적용이 그렇군요.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음. 그다음에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애를 언제 몇 명을 낳을 것인가,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결혼을 하고 가정 생활을 꾸리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다 이 경제학적 이론으로 설명하는 그런 게 바로 결혼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에서는 거래 관계, 계약 관계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결혼도 가정을 이루기 위한 남녀 간의 계약 관계라고 규정을 하고 정의를 하고 네. 이 결혼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래 관계가 이루어진 계약 관계가 이제 맺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합리적 인간들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주류 경제학 기본 전제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다른 경제 행위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개인이 비용과 편익을 계산을 해서 최적의 효과를 추구한 효용을 추구하는 경제적 선택의 산물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은 역시 합리적 개인의 이기적 선택이란 그쵸. 틀로만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비용하고 그래, 편익을 기본이 다 배우는 계산을 거죠. 해보고 네. 나한테 가장 최적이 사회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유로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의 산물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결혼이 계약이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맞죠. 썩 틀린 말도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긴 가정이 도대체 뭘까? 그럼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면은 박근혜 최순실처럼 경제 공동체 뭐 이 정도일까? 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죠. 네네. 네. 여기서는 거시경제학에서 보면 우리가 가계를 보통 소비 단위라고 해요. 그렇죠. 소비하는 주체라고 음. 보는데 결혼 경제학은 미시 경제학이야.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네. 단위에서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시 경제학인데 결혼 경제학에서 가족은 단순한 소비 주체가 아니라 생산 그렇죠. 공장이에요. 네, 맞아요. 가족 구성원의 가족을 생산하죠. 효용을 높이는 데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장이다라고 소규모 공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오늘 되게 재밌다. 공장. 축산, 공장.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결혼 경제학에서 가정이 생산 공장이 되기 때문에 가정 생산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가정 하게 돼요. 생산. household productio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족 구성원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거, 육아하고 그다음에 누가 아프면 돌봐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여가 활동을 해서 가족이 단란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든 것 이렇게 해야 가족들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욕구도 네. 그다음에 정서적인 욕구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바로 가정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혼 경제학에서. 근데 이 가정 생산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 공장 생산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 생산에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시장에서 뭔가를 구입해 와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가사 노동의 결합이 돼야 가정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가족 생산에 필요한 가사 노동이 가족 구성원이 직접 하면은 전혀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가정 맞아요. 생산에는 우리가 그냥 손가락 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을 봐와야 되고 집도 네. 마련해야 되고 뭐 집에 온갖 가지 물품이 필요하고 뭐 기타 등등. 네. 그래서 돈을 벌어오는 그 시장 노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집에서 누군가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픈 사람 그렇죠. 돌봐야 네.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애들 낳아서 길러야 되고 이런 무보수 가사 노동이 같이 결합이 될 때 비로소 가정 노동이 가정 생산이 생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 돈을 벌어오는 시장 노동 누군가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누군가가 무급의 가사 노동을 하고 그것이 같이 합쳐질 때 가정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무급 가사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책을 봤는데 네. 그 무급 가사노동 중에 하나인 그 모유수유. 네, 네. 모유수유. 미국에 1년 동안 모유수유한 가치를 덴마크 경제학자가 계산을 했대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1년 동안 미국의 모유수유의 가치가 1년 동안의 중국의 방위비 예산하고 또 엄청난 근데 가사노동인 거죠. 궁금하다.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어떻게 계산한지는 설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네. 금액이. 저도 가정경제학이면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결국 저도. 뭐 결혼경제학. 혹은 뭐 가정 경제로 네. 불러도 되고요. 결국 가정 이제- 생산이란 말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요. 공장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죠. 가정이 이제 하나의 생산 단위가 되는 거고 그쵸. 소비 단위뿐만 아니라 네. 가정 생산의 생산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시장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하고 있어야 되죠. 예, 반드시. 소득이 없는 가사노동 시간은 어떻게 배분해야 가족 구성원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최적 조합이 될 것인가. 뭐 대충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결혼 경제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저희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